당신이 문제야. 나는 검사 결과 이상 없었어. 8년 전 그날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 복도 맞은편에 앉아 있는 전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은 두 아이,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매가 까르르 웃고 있었죠. 순간 윤재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윤재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고 세수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하죠. 새 아내 수진이 만들어준 아침을 먹고 현관문을 나서는 것까지 모든 게 기계처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의 기복이 없었죠. 편안하다면 편안한 관계였고 무덤덤하다면 무덤덤한 사이였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윤재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거지를 시작했죠.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것도 말할 것도 없는 관계. 윤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게 원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식는 거라고, 처음에 뜨거움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건 익숙한 뿐이라고 믿었죠. 회사에 도착한 윤재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부산 출장이 잡혀 있었죠. 2박 3일 일정으로 거래처 미팅과 현장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출장이었고 특별할 것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윤재는 그저 업무 서류를 정리하며 이번 주가 빨리 지나가길 바랐죠.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 과장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윤대리, 같이 점심 먹으러 갈까? 그럽시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민수가 물었죠. 요즘 집에서는 별일 없어? 애는 언제 가질 생각이야? 순간 윤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잠시 굳어있던 윤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글쎄, 아직은 생각 없어. 둘이 사는 것도 편하고. 그래. 근데 나이가 있는데 너무 늦으면 힘들지 않을까? 민수의 말에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진과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깊게 나눈 적이 없었죠. 아니, 정확히는 윤재가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8년 전. 그 일이 있은 후로 아이라는 단어 자체가 윤재에게는 금기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8년 전 윤재는 첫 번째 아내 지영과 결혼했습니다. 사랑했죠. 정말 사랑했습니다. 결혼 첫 해는 행복했습니다.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즐겼죠. 하지만 2년차가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부모님께서 아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지영도 슬슬 아이를 갖고 싶어 했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점점 예민해졌고 윤재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죠. 결국 둘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죠. 남편분께서 난임소견이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윤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문제라는 것,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윤재를 더 괴롭혔죠. 며칠 후 윤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우리 이혼하자. 지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때문에 넌 평생 엄마가 될 수 없잖아. 그건 너무 불공평해. 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나는 당신이 좋아서 결혼한 거야. 하지만 넌 아이를 원하잖아. 나는 그걸 줄 수 없어.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윤재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지영은 울면서 매달렸죠. 하지만
결국 윤재의 완고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3개월 후 두 사람은 법원에서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영은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렸고 윤재는 그런 지영을 외면했죠. 당신이 문제야. 나는 검사 결과 이상 없었어. 마지막 순간 지영이 던진 그 말이 윤재의 가슴을 찔렀지만 윤재는 그게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지영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으니까요. 자신이 난임이라는 것,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윤재는 고개를 저으며 과거의 기억을 털어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었죠. 지영은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자신은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볼 이유가 없었죠. 윤재는 그렇게 믿으며 오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출장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도 그저 평범하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재는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죠. 수진이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응, 일요일 저녁에 들어올게. 짧은 인사를 나누고 윤재는 집을 나섰습니다.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는 내내 윤재는 노트북으로 업무 자료를 검토했죠. 이 시간 30분이 금방 지나갔고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앞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거래처로 향했습니다. 오전 미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현장 점검이 예정되어 있었죠. 거래처 담당자와 함께 공장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갑자기 옆 차선에서 급정거하는 차량이 나타났고 그 바람에 윤재가 탄 차가 살짝 접촉했습니다. 아, 깜짝이야.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차량도 별 손상이 없었죠. 하지만 윤재는 순간적으로 핸들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는 바람에 손목을 삐끗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거래처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놀란 것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목이 점점 붓기 시작했습니다. 통증도 심해졌죠. 윤재는 참으려 했지만 담당자가 먼저 병원에 들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병원이 있어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손목이 제법 아팠으니까요. 차는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금요일 오후라 그런지 병원은 제법 붐볐죠. 접수를 하고 대기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한 3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윤재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죠. 거래처 담당자는 급한 업무가 있다며 먼저 돌아갔고 윤재 혼자 남게 됐습니다. 손목을 감싸 쥔 채 주변을 둘러보던 윤재의 시선이 복도 건너편에 멈췄습니다. 저 멀리 소아과 대기실 쪽에서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뒷모습이었죠.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는 손짓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저 뒷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 옆에는 두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쌍둥이처럼 보이는 두 아이가 서로 장난을 치며 까르르 웃고 있었죠. 평범한 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윤재는 그저 무심하게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풍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윤재는 다시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고 두 아이는 그림책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는 풍경인데 왜인지 시선을 뗄 수가 없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소아과 진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지영 어머님. 그 순간 윤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지영. 그 이름, 윤재의 전처 이름과 똑같았죠.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그저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얀 원피스의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진료실로 향하기 위해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죠. 윤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얼굴, 8년 전 헤어진 그 여자 자신의 전처 지형이 틀림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죠. 여전히 맑은 눈매, 조금 여위어 보이는 볼, 그리고 입가에 머금은 조용한 미소,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윤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영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두 아이, 남자아이가 고개를 돌려 윤재 쪽을 힐끗 쳐다본 순간이었죠. 윤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 눈매, 윤재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 속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입술 모양도, 코의 형태도, 심지어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까지 닮았죠.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엄마를 올려다보는 그 얼굴, 윤재 어머니가 간직하고 계신 윤재의 유년기 사진 속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드러나는 앞니 사이의 작은 틈, 그것까지 똑같았죠. 윤재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들의 나이는 대충 봐도 7살에서 8살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영과 헤어진 직후에, 아니 그게 말이 되나요? 자신은 난임이었는데, 검사 결과가 명확했는데, 윤재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단순히 닮은 것뿐이야. 세상에 비슷한 얼굴은 얼마든지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직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분명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아니 자신의 피를 나눈 존재라는 원초적인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죠. 윤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35번 환자분, 윤재님. 간호사가 윤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듣지 못했죠. 그의 시선은 여전히 진료실 문으로 들어가는 지영과 두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윤재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35번 환자분, 윤재님 계십니까? 간호사가 다시 한번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제야 윤재는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죠. 진료실로 들어가 의사 앞에 앉았지만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만져보는 의사의 손길도, 엑스레이를 찍으러 가라는 안내도, 모든 게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재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두 아이의 얼굴뿐이었죠. 자신과 너무나 닮은 그 얼굴, 특히 남자아이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웃던 그 표정. 윤재 자신이 어렸을 때 어머니를 보며 짓던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똑같았죠. 엑스레이 결과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습니다. 단순 염자라는 진단이 나왔고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며칠간 안정을 취하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료실을 나왔죠. 하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소아과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소아과 대기실, 윤재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손바닥에는 땀이 가득 맺혔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지영이 두 아이와 함께 진료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나 주사 안 맞아도 돼? 남자아이가 물었습니다. 지영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죠. 응, 다행히 감기가 심하지 않대. 약만 먹으면 된대. 야호! 두 아이가 동시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평범한 모자의 대화였죠. 하지만 윤재에게는 그 모든 장면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 아이들의 목소리, 저 웃음소리,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윤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다가가야 할지, 그냥 돌아서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죠. 그런데 여자아이가 고개를 돌리더니 윤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윤재를 쳐다봤죠. 순진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 쳐다봐. 여자아이의 말에 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재와 시선이 마주쳤죠. 그 순간 지영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에 들고 있던 처방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윤재. 지영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윤재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재도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두 사람은 그렇게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윤재의 시선이 다시 두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죠. 남자아이의 이마에 난 작은 점, 윤재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의 왼쪽 귓불이 살짝 접힌 모양, 그것도 윤재와 똑같았죠.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윤재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지영은 본능적으로 두 아이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마치 아이들을 지키려는 어미의 본능 같았죠. 지영아. 윤재의 입에서 간신히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이 아이들 누구야? 질문이라기보다는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윤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지영의 입에서 직접 들어야만 했습니다.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죠. 두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가야 해, 윤재야.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 지영아, 제발 말해줘. 이 아이들이 누구냐고. 윤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윤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영의 대답뿐이었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넌 몰라도 돼. 우리는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몰라도 돼? 지영아, 저 아이들 나이가 몇이야? 7살? 8살? 윤재가 다그쳤습니다. 8살이야.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8년 전, 우리가 헤어진 게 8년 전이잖아. 그리고 저 아이들, 날 너무 닮았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닮았다고. 윤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두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았죠.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왜 울어? 남자아이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저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야, 괜찮아. 준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윤재가 예전에 지영에게 했던 말이었죠. 만약 아들이 생긴다면 준호라고 짓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윤재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윤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두 아이만 보였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들, 자신의 피를 나눈 아이들. 제발, 지영아, 말해줘. 이 아이들이 내 아이 맞지? 윤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인 모습은 마치 용서를 구하는 죄인 같았죠. 눈물이 윤재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지영은 그런 윤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차올랐죠. 입술이 떨렸고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 지영의 대답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재는 그 한마디에 모든 힘이 빠져버렸죠.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아이야. 준호하고 지민이 둘 다 당신 아이라고. 지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8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녀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죠. 두 아이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와 낯선 남자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불임이었잖아. 검사 결과가 나왔었다고. 그 검사가 잘못됐어. 지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죠. 뭐라고? 윤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영을 쳐다봤습니다. 우리 헤어지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었어.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했지. 나도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 당신이 불임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난임 검사는 완벽하지 않다고. 특히 일시적인 요인들로 결과가 잘못 나올 수 있다고 말이야. 지영은 말하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재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죠. 검사가 잘못됐다니, 자신이 불임이 아니었다니, 그렇다면 지난 8년은 대체 뭐였단 말입니까?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윤재가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죠.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윤재는 듣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뭐해? 당신은 이미 날 버렸잖아.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했잖아. 나는 싫다고, 아이 없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당신이 안 된다고 했잖아. 지영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8년간 쌓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남자와 평생을 사는 게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건 당신 생각이었어. 내 생각이 아니었어. 나는 당신하고 살고 싶었다고. 아이 같은 거 없어도 괜찮았다고. 근데 당신이 날 떠밀었잖아. 당신이 날 버렸어.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윤재는 할 말을 잃었죠. 사실이었으니까요. 지영이 붙잡는 걸 뿌리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나한테? 윤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엔 말하려고 했어. 전화도 몇 번 걸었어. 근데 당신 목소리 듣고는 끊어버렸지. 당신 목소리가 너무 편안해 보였거든. 날 떠나고 나서 오히려 홀가분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어. 차라리 이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당신은 당신대로 새 인생 살고 나는 아이들하고 살면 되겠다고.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재도 울고 있었죠.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영아. 윤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나도 몰랐어. 진짜 몰랐다고. 검사 결과를 믿었어.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를 보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그래, 알아. 당신이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란 거 알아. 근데 그게 더 화가 나. 당신 혼자 다 정하고 혼자 결정하고 내 의견은 하나도 안 물어봤잖아. 지영의 말에 윤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죠.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준호가 지영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저래? 왜 우리 보고 우는 거야? 지영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재를 쳐다봤죠. 가야 해. 윤재야, 아이들 놀라잖아. 안 돼. 지영아, 제발, 조금만 더 얘기하자. 윤재가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주저앉았죠. 더 이상 할 말 없어. 당신은 당신 인생 살아.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고 있으니까. 지영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윤재는 기어서라도 붙잡으려 했죠. 지영아, 제발, 제발 가지마. 나 때문에.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윤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지영은 그런 윤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이미 8년이 지났어. 아이들은 아빠 없이도 잘 컸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생에 나타나지 마. 아빠? 지민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지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윤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니야, 지민아. 그냥 엄마가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지영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빠르게 걸어갔죠. 윤재는 그런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지영아, 지영아. 하지만 지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복도 끝으로 사라졌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윤재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소리내어 울었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윤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8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친자식들을 그렇게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검사가 잘못됐다는 것, 자신이 불임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지영이 쌍둥이를 임신했었다는 것, 모든 진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재가 믿었던 지난 8년의 삶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죠.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윤재는 얼마나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병원 경비원이 다가와 일으켜 세웠을 때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죠.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습니다.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계신 분인가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이미 진료는 끝났고 손목에는 보호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과 아이들이 혹시 아직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윤재는 비틀거리며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죠. 지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벌써 몇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그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윤재가 모르는 어딘가에 있는 그들만의 집으로 말이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였습니다. 윤 대리님, 괜찮으세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단순 염자래요. 다행이네요. 그럼 내일 일정은 괜찮으시겠어요? 내일 일정. 윤재는 순간 멍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신은 출장 중이었죠. 내일 오전에 또 다른 거래처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윤재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멍하니 앉아 있었죠.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만 해도 평범한 출장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단 몇 시간 만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윤재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본 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준호의 눈매, 지민이의 웃음, 지영의 눈물,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 쌍둥이 남매가 있다는 것, 그 아이들이 벌써 8살이나 됐다는 것,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죠. 그 아이들의 얼굴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과 똑같았으니까요. 윤재는 휴대폰을 꺼내 지영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8년 전 삭제했던 번호였지만 아직도 외우고 있었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문자라도 보내야 할까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할까요? 아이들을 보고 싶다고 말해야 할까요?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을,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되돌릴 수 있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윤재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을 꿨죠. 꿈속에서 준호와 지민이가 자신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윤재가 달려가려 하면 아이들은 점점 멀어졌고 결국 사라져버렸습니다. 윤재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재는 씻지도 않은 채 옷을 입고 호텔을 나섰죠. 거래처 미팅이 있었지만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겨우 미팅을 마치고 나왔을 때 담당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대리님,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아, 네, 좀 피곤해서요. 그럼 일정 마치시고 푹 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산역으로 가는 길, 윤재의 발걸음은 자꾸만 어제 그 병원 쪽으로 향했죠. 결국 윤재는 택시를 세우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혹시 지영과 아이들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제 우연히 마주친 건데 오늘 또 올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고 다시 기울기 시작했죠. 지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윤재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죠. 여보, 일정 다 끝났어요? 응, 끝났어. 그럼 오늘 들어와요? 아니면 내일? 윤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죠. 집이라는 단어도 아내라는 관계도 모든 게 어색했습니다. 내일 들어갈게. 알았어요. 조심히 와요. 전화를 끊고 윤재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진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자신에게 8년 전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가 있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 아이들을 만났다고, 그리고 자신이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고 말해야 할까요? 윤재는 자신이 수진을 사랑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과 헤어진 후 만난 수진, 편안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죠. 서로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상처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윤재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지영을 다시 봤을 때, 그리고 준호와 지민이를 봤을 때 윤재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무엇인지, 후회가 무엇인지 말이죠.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윤재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죠. 병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윤재의 시간만 멈춰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윤재는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죠.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윤재는 주먹으로 눈가를 닦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많이 피곤하죠? 수진이 윤재의 가방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들어갔죠. 소파에 앉았지만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소파에 누워버렸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응, 기차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윤재는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죠.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음식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럼 푹 쉬어요.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요. 수진이 담요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윤재는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감은 눈꺼풀 뒤로 준호와 지민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윤재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지만 화면에 무엇이 떠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윤대리 많이 아파 보이는데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출장 다녀오더니 완전 넋이 나갔네. 푹 쉬어.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봐도 글자가 읽히지 않았죠. 회의 시간에는 상사의 질문에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대리, 무슨 일 있어? 요즘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그럼 조퇴하고 병원이나 다녀와. 건강이 우선이야. 윤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그 병원 복도에서 본 지영과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저녁을 차려놓고 윤재를 불렀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윤재는 식탁에 앉았지만 젓가락을 들 수 없었죠. 수진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출장 다녀온 후로 계속 이상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 나 바보 아니에요. 뭔가 있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윤재는 입술을 깨물었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그냥 좀 피곤해. 회사 일도 많고. 윤재는 결국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재는 점점 무너져 내렸죠.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준호와 지민이가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아빠 아빠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윤재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회사에서는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거래처에 보낼 서류에 오타가 가득했고 미팅 시간을 착각해서 지각하기도 했습니다. 팀장이 윤재를 따로 불렀습니다. 윤대리,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러다 큰일 나겠어. 휴가라도 좀 쓰는 게 어때?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숙였지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지영과 아이들 뿐이었으니까요. 금요일 저녁 윤재는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나 내일 부산 좀 다녀올게. 부산? 갑자기 왜?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 지난번 일 때문에 다시 와달래.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윤재는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비참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영을 다시 봐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봐야 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윤재는 첫 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그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라 병원은 평일보다 한산했습니다. 윤재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죠. 혹시 지영이 올까? 혹시 아이들이 보일까? 그런 희망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윤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병원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손님, 여기 왜 계세요? 진료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 네,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계셨던데 괜찮으세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원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윤재를 보다가 돌아갔죠. 해가 졌습니다. 병원 불빛이 켜졌습니다. 윤재는 일어나 병원 주변을 걸었습니다. 혹시 지영이 이 근처에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부산은 넓었고 윤재는 지영이 어디에 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윤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옳은 일인지. 일요일 아침 윤재는 다시 병원 앞으로 갔습니다. 일요일이라 병원 응급실만 운영되고 있었죠. 그래도 윤재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전 내내, 오후 내내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지민이도 보이지 않았죠. 당연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만날 확률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윤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윤재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기차 안에서 윤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말이죠. 사랑은 가지고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익숙해져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죠. 하지만 잃고 나니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영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었죠. 하지만 그 사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혼자만의 판단 때문에 지영의 마음은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죠. 8년이라는 시간, 되돌릴 수 없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지영은 혼자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쌍둥이를 혼자 키우며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을까요? 윤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문을 열어줬죠. 어떻게 왔어요? 응. 윤재는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윤재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윤재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윤재는 결심했습니다. 지영을 찾아야겠다고, 아이들을 만나야겠다고, 비록 용서받지 못할지라도, 비록 아버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겠다고, 그리고 아이들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져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윤재는 막막했습니다. 지영의 연락처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릅니다. 단지 부산 어딘가에 산다는 것만 알 뿐이죠. 그래도 찾아야 했습니다. 평생이 걸리더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